1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 또는 점증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응용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걸 전부 다 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알면 응용하기가 너무 편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시험에 이제 자꾸만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동일한 조건하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 꼭 물어보면 어디 물어보느냐? 요 상환촉이 있잖아요. 요 상환촉이 여기 물어봐요, 여기. 그 이유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상환촉 여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상환촉에 제일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게 원금 균등이 제일 커요. 그죠? 두 번째 큰 게 뭐야? 원리금 균등이죠. 이게. 제일 작은 게 뭐요? 체증 또는 점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제일 먼저 뭐 배웠어요? 원금 균등 배웠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뭐야? 체증 또는 점증. 요 순서대로입니다. 배운 순서대로. 따라서 제일 먼저 미국에서 원금 균등을 만들었다가 왜 원리금 균등으로 바꿨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 상환 초기에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뭘 묻느냐? 상환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두 개 중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를 물어봐요. 누가 커요? 원금 균등이 크고 원리금 균등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물어봐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냥 배운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배운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이 잔액이거든요. 그럼 이 잔액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갚으니까 남은 돈을 잔액이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잔액이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원금 균등이고 잔액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은 게 체증이에요.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반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야? 원금 균등. 원금 균등이 제일 잔액이 작아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체증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돼. 배운 순서대로. 이 경우에는 이제 잔액이고 이 경우는 이제 원리금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을 하면은 이 둘을 잘 물어봐요. 이렇게 이 체증을 잘 안 물어봅니다. 둘을 잘 물어보는데 상대적으로 원리금 균등이 잔액이 많잖아요. 잔액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누적 이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많다는 거. 왜 그러냐면 아까 봤지만은 그 잔액으로 이자를 계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만기 동안의 누적 이자를 보면은 당연히 잔액이 많은 게 누적 이자가 많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체 또는 총 원리금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누적 이자 포함해서죠. 원금은 일정해요. 1억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이자가 많은 게 누구예요?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이 훨씬 누적 이자가 많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상대적으로 누적 이자가 작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요. 또 잘 묻는 게 시험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물어봐요. 이 부분은 여러분 별 표시 딱 하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본 내용이 되면은 이 내용이 쫙 해결이 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뭐 상환 초기 DTI 중도 상환 시 LTV 이건 뭐 됐고요.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꾸만 묻는 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기까지 총이자 누적액 이게 돼 있잖아요. 이걸 자꾸만 물어봐요. 여기서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 그러면은 총이자 누적액이 또는 총 원리금이
제일 작은 건 잔액이 제일 작은 거예요. 원금 균등이 제일 잔액이 작죠. 그놈보다 큰 게 원리금 균등이겠죠. 제일 큰 건 뭐야? 점중이에요. 왜? 잔액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잔액 많은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잔액 많은 순서대로. 그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잔액이 제일 작으니까 누적 이자도 제일 작을 테고 원금 균등이 체증은 잔액이 제일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누적 이자도 많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알아야 이게 해결돼요. 시험에 자꾸만 나오는 게 최근에 이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는 게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듀레이션이라는 건데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뭐냐? 아예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채권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하는 평균적인 기간이에요. 아니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받아내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예요. 이걸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대출채권에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나와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잔액이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원금 균등이 제일 작잖아요. 잔액이 제일 작다라는 건 빨리빨리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점중 이런 순위 되겠죠, 이게. 시험에 자꾸 이 두 놈을 물어요. 대출 채권의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누가 길고 누가 짧으냐? 얘가 짧고 얘가 길다. 왜요? 얘가 잔액이 제일 작으니까. 제일 짧고 얘가 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얘가 기간이 길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다시 여기 와서 요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잔액이 원금 균등이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대출 상환 기간이 제일 짧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누적 이자도 제일 작은 게 뭐냐? 원금 균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문대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전개될 겁니다, 앞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집에는 감정평가사 문제도 좀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하고 우리 그 부동산학개론하고 우리는 감정평가사는 이제 부동산학 원론이라 하는데 이제 출제자가 이제 그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문제의 유형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죠. 왜 이제 제가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에 빈번히 나오는 부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건 찍어야죠. 어쩌게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죠. 해서 이제 그 출제 비중이 높은 데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뭘 마쳤느냐? 이제 그 정책 모기지에서 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인데요. 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인데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가갖고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상환 비율 더하기 잔금 비율은 1이에요. 1이니까 상환 비율은 어떻게 해야 돼요? 1 잔금 비율일 테고, 그렇죠? 그럼 잔금 비율은 어떻게 해야 돼요? 1 상환 비율이겠죠. 그럼 이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이 도대체 그 복잡한 공식이 나왔는데,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해내는데, 그 의미가 뭐냐? 뭐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1억을 대출을 받았다 이거예요. 1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봅시다. 3천만 원을 갚았다 이거예요. 3천만 원을 갚았다. 그러면 1억분의 3천만 원이잖아요. 분모는 1억, 분자는 3천만 원. 그러면 이거는 3천만 원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환이라는 거예요. 상환. 빚을 갚았다. 3천만 원을 갚았으니까 얼마 상환했어요? 3천만 원 상환했죠.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예요? 1억분의 3천만 원이니까 30%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천만 원 갚았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7천만 원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잔액이라는 거예요, 잔액. 잔액은 7천만 원 남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 남은 거를
잔금 비율이라고, 이거 비율로 나타나면, 그럼 1억분의 7천만 원이니까, 분모는 1억이고, 분자는 7천만 원이니까, 70%가 되겠죠. 이 70%를 뭐라느냐? 잔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대출액에서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환 비율은 대출액에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0.3 더하기 0.7은 뭐야? 1이 되겠죠.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상환 비율이 이제 알고 싶다. 그럼 잔금 비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잔금 비율 70%잖아요, 지금. 그렇죠? 70%는 1 빼기 0.7은 뭐야? 0.3.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습니다. 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뭐 내용인직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말 문제로 가끔 나와요, 이게. 가끔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아주 난이도 상에 이제 속하는 문제들이 이제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이 잔액을 구하라는 게 나와요. 잔액 구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내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요건 아무래도 난이도 상에 속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놔두시고, 만약에 뭐 기출문제 이제 해설할 때 이 부분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이제 난이도 상도 유형이 있거든요. 상도 이렇게 적당히 어려우면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가능한 제가 기출문제 해설할 때 해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난이도 상에 속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찍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모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놔두세요, 그냥.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자, 봅시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139페이지로 갑니다. 이게 이제 139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부동산 금융 조달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 난이도 하로 묻습니다. 뭘 묻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매자닌 금융이냐, 이걸 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이가 없죠. 야,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만 하느냐, 이거죠. 저도 수업을 하면서 많이 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쉬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시험에 내는 걸 어쩌겠습니까? 저로서. 그 의미 없는 내용들을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좀 암기를 좀 하시는 게 또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난이도 하니까 그냥 외운 대로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처리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 금융이 뭐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차입자예요, 이제 차입자.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또는 이제 차입자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제가 돈을 빌릴 때, 이 대차대조표라고 그래요. 또는 재무상태표라는 건데, 뭐가 있냐면,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지분, 또는 자본입니다. 지분이나 자본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지분 또는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빚이 얼마요? 빚이 만약에 3천만 원이 있다. 부채죠, 이게 저한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이 1억이다 이거예요. 1억 중에 3천만 원이 부채잖아요. 그러면 내 목은 얼마야? 내 목은 7천만 원이 되겠죠. 그 7천만 원을 지분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재무상태표라 하는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분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지분으로 잡히면 지분금융이고, 부채로 인식되면 이거는 뭐야? 부채금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나요? 왔다 갔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이런 거죠. 왔다 갔다. 간슬개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매자닌이라는 게 이탈리아어래요. 이탈리아는 1층과 2층 사이에 뭔가 방이 또 하나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메자닌이라고 한답니다.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용어 자체를 그냥 이렇게 쓰니까 그러느니 하고 쓰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해하셨고요. 여기 와서, 지분금융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 지분으로 또는 자본금으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대부분 주식입니다. 주식. 여러분,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주식 발행을 하면 발행액만큼 지분이 확보됩니다. 지분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 자산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상장이라 하죠, 상장.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상장이에요. 상장을 해서 주식을 시장에 이제 이거를 내놓는 거죠. 우리 회사 주식 사주세요. 그러면 주식을 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소액 주주라 하죠. 그분들을 주주라 하죠. 소액 주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주식이 이제 보통주가 우선주가 있는데요. 일단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게 뭐냐면 증가시킨다 자본금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 주식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걸 증자랍니다. 그 자본금을 줄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감자라고 그래요. 감자. 여러분 들어 포테이토 칩 그 감자가 아니라 자본금을 줄인다. 감자. 자본금을 늘린다. 증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보통주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LG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주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럼 이건 이제 그것을 이제 시장에 내놓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공모가 있고 사모가 있어요. 공모가 있고 공개 모집, 사모는 사적인 모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장했다라는 건 공모주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은. 이것까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주식을 어떤 유통 경로구나. 증권을 유통 경로가 공모가 있고 사모가 있구나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상 공모가 된다 이거죠. 공모에 의한 증자. 주식 발행했구나. 그럼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뭐로 잡힐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어디다 써야 됩니까?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식을 발행하면 일로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지분금융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디케이션이 조인트 벤처니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지분이에요, 이거는. 즉, 뭡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모에 의한 증자든 신디케이션이든 조인트 벤처든 전부 다 주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건 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주주들이 있죠. 이 회사의 주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자기 지분권만큼. 그래서 이런 걸 지분금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동산 펀드는 이거는 이제 수익증권인데요. 주식은 아닙니다. 근데 지분형 수익증권이에요. 그냥 부동산 펀드도 지분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채금융은 뭐냐면은 뭐로 인식되냐면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담보대출이라는 건 돈 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빌린다. 그렇죠? 돈을 빌렸으니까 저한테는 제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뭐가 돼요? 부채가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신탁. 이것도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담보대출이나 보세요.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린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부채가 되는 거고, 담보로 제공한다. 뭐를? 신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다. 그래서 이걸 담보신탁이라고 그래요. 또는 신탁증서 금융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상 뭐가 있냐면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채권, 유가증권상. 그럼 이제 뭐가 있느냐?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그렇죠? 은행에 발행하면 은행채.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입니다. 사채. 이건 채권이에요. 그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액만큼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억만큼 채권을 발행했다. 이걸 사채라 그래요. 회사채 줄여서 사채. 발행했다. 그러면 100억만큼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돈 빌린 거니까. 뭐 발행해서? 채권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채권, 사채, 이거 전부 다 뭐로 잡혀요? 부채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사채로 끝났잖아요. 사채. 그죠? 여기 보면 사채. 그렇죠? 채권 발행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로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 유동화 증권도 일종의 뭐야? 회사채예요. 사채예요. 사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BS라고 나왔잖아요. MBS도 일종의 뭐야? 회사채.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회사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로 끝나요? 채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 정 안 되면 이렇게 외우세요. 채로 끝났으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MBS 금방 배울 겁니다. 역시 유가증권의 형태상 채권이고 회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 무슨 회사채라고 해요. 그 회자를 줄이면 그냥 사채가 되겠죠. 사채라 합니다. 여러분이 2차 공부할 때 토지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거 배울 테고 그 등기법이나 이런 거 배우실 때 뭐예요?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국민주택 채권은 정부와 국가가 발행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사채 이거는 뭐야? 국가는 아니지만 이제 일정 회사가 주식회사가 발행했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채자로 들어가니까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산 유동화 증권도 사채, 회사채. 그 다음에 MBS도 회사채. 그렇기 때문에 부채금융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PF금융이라고 하는데 PF금융이 별거 아니에요. 돈 빌리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돈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자닌 금융은 어떻게 죽도밥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 뭐 전환사채가 뭐고 뭐 우선주가 뭐고 묻지 않습니다. 후순위 채권이 뭐고 이게 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까지 물어보면 이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죠. 이거는 금융과 관련된 국가고시에서나 나오는 내용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뭐 이런 걸 내면은 그거는 뭐 출제자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그냥 외우면 돼요.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동그라미 그리세요. 우후죽순. 여러분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후죽순.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후죽순이니까 우선주, 죽순, 후순위 채권. 우후죽순 이렇게. 그죠? 그래서 후순위 채권. 이거는 메자닌이구나. 왔다 갔다 하구나. 그 다음에 전신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러분 전신주. 여러분 이제 전봇대 아시죠? 전봇대. 전봇대에 지금은 이제 뭡니까? 전화선이 다 지하로 매설되죠. 케이블이.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 지금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달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 구시가지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봇대도 있지만 뭐 케이블이 지나가죠. 그게 케이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봇대에 걸려 있죠. 그걸 전신주로 한다면 전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거부 자체, 우후죽순, 우선주, 후순위 채권. 잘 만들었죠? 제가 독점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면 뭐야? 메자닌 금융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이도 하루 잘 내요. 나이도 하루 잘 내니까 이게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또는 뭐야, 메자닌 금융이냐. 잘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깔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가느냐, 주택금융으로 넘어갑니다. 이 주택금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MBS가 나와요. 이 부분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 많아지잖아요. 많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